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여러분들은 10대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들이랑 사이가 어떠셨어요? 왜 10대 때는 맨날 같은 학교에서 맨날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내에서 내 평판도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학급 학생들과의 사이가 거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잖아요. 근데 그런 같은 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자꾸 나를 까내리고 여러분을 험담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요즘 손절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 때는 절교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학교에서 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또래 친구들을 손절하고, 그런데 결국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캐나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킴벌리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킴벌리 프록터는 1992년 1월 2일 새해가 짱 밝자마자 태어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엄마는 월마트 매니저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부모님이셨지만 사랑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킴벌리한테 베이비 뉴 이어, 새해 태어난 우리 애기, 혹은 키미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사랑을 듬뿍듬뿍 주고 키웠단 말이에요. 저렇게 금이야 오기야 자라난 킴벌리는 그래서 그런지 이 동물한테 엄청난 사랑을, 애정을 보였어요. 특히 고양이가 최애였고요. 고양이,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뭐 생쥐, 토끼, 파충류 등등. 그래서 장래희망이 나중에 커서 동물보호스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자, 근데 이 킴벌리가 10대가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좀 잘 적응을 하질 못했어요. 왜 제가 아까 고양이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킴벌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고양이 귀 모양 달린 머리띠 있죠. 이런 걸 막 하고 학교에 갔는데, 아마 킴벌리는 이런 걸 표현하면 또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학급 친구들은 мя옹 너 뭐 고양이야 뭐야? 하면서 놀리고 따돌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ADHD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수업 중에 집중을 정말 잘 하지 못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되게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왜 학교에 몇백 명씩 등하교를 하잖아요. 복도에 가득 찬 애들만 봐도 킴벌리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런 킴벌리를 돕기는커녕 친구들은 또 그런 걸 가지고 막 놀리고 따돌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부모님이 ADHD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딸이 좀비처럼 됐다. 약이 잘 안 맞았나 봐요. 약 복용은 안 되겠다. 차라리 약을 끊고 다른 학교에 가자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킴벌리가 살던 곳이 랭포드라고 밴쿠버 남쪽에 있는 섬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있는 퍼시픽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이때 킴벌리 나이가 만 17살, 만 18살 이런 때였어요. 자, 이 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대안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학습에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였는데, 근데 이 학교의 또 그림자는 또 뭐였냐면, 정말 개별적인 관심이 필요한,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 막 이런 거를 못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좀 문제야 비행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킴벌리가 이 학교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잭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둘이 사귀었는데 금방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잭한테는 크루즈, 카메론이라는 또 남자 다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잭을 통해서 얘네 둘도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나름 킴벌리한테는 이게 첫 연애라서 정말 짧게 만났지만 이게 상처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킴벌리가 MSN으로 크루즈랑 카메론을 친구 등록을 하고 채팅을 보내요. 잭을 잘 못 잊겠으니까 막 이런 조언을 좀 얻으려고, 니네들이 친구니까 잭을 잘 알잖아 하고 이제 채팅을 보냈어요. MSN이 뭐냐면, 그 버디버디는 알죠 여러분? 그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제 버디버디로 한국에서 채팅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세계인들이 쓰는 MSN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카오톡인데 데스크탑 버전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킴벌리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직접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MSN을 통해서 친구 등록을 하고 채팅하고 블로그로 소통하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선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친구에게도 MSN으로 자꾸 얘기를 했던 거야. 킴벌리는 정말 순수하게 위로와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 두 남자애들한테는 시커먼 속마음이 있었어요. 요것 봐라, 얘 엄청 힘들어하고 취약해 보이네.
얘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킴벌리한테 엄청 성심성의껏 막 채팅 답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킴벌리는 이것도 모르고 나 이제 얘네랑 친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 너무 키가 작고 통통해서 고민이야. 이런 외모 컴플렉스라든지 자기가 키우는 동물 얘기라든지 정말 사뭇 진지한 좀 딥한 이야기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자, 그럼 이 크루즈랑 카메론은 어떤 애들이냐? 네,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자, 먼저 크루즈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루즈는 이 킴벌리보다 2살 어린 만 16살로 이 그룹 중에서 제일 어렸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되게 왜소한데 또 불구하고 이 친구들 중에서는 마치 대장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왜냐? 항상 근자감이야. 왜 어른들이 보면 저 조그만 게 참 시건방지고 싸가지가 없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정말 건방진 정도였거든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밑이야 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느 그룹에 가든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 자, 크루즈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있는데 없었어요. 뭔 말이냐? 이 아버지 이름이 로버트 드스완이라는 놈인데 얘가 태어날 때 감옥에 있었거든. 왜? 마약하고 훔친 물건들 작물 거래하고 이거를 넘어서 웬 모르는 여자 집에 침입해가지고요. 입을 막 헝겊으로 막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극적으로 도망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얘가 잡힌 거야. 만약에 잡히지 않았으면 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고작 이걸로 1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갔다가 크루즈 태어나고 다시 집에 왔는데 크루즈가 2살 좀 안 됐을 때 이 엄마가 남편이랑 이혼 신청을 해서 이혼을 하게 돼요. 아빠랑 둘이 편지도 주고받고 가끔 만나고는 했지만 그래도 주 양육권자는 엄마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빠 밑에서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얘가 6살일 때부터 이미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이 조그만 애가 엄청나게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살 때 아빠가 또 다시 감옥으로 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아빠 놈이 지 아들이 7살인데 당시 16살이었던 이 원주민 소녀 체리시 오펜하임을 납치해가지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해서 길거리에 유기했다가 잡혔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크루즈는 아버지의 성이었던 드스완에서 어머니 성인 웰우드로 성을 바꾸고 아버지랑은 절연, 손절을 하게 돼요. 아까 6살 때부터 좀 막무가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10살 이렇게 되고서부터는 자기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일삼고요. 지방에 처박혀서 맨날 온라인으로 왜 폭력물, 고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중독자처럼 10대 초반부터 막 미친 듯이 찾아서 봤대요. 자, 그럼 이런 크루즈랑 단짝으로 다니는 이 카메론이라는 친구는 누구냐? 카메론도 역시 폭력적인 비행 청소년이에요. 자, 끼리끼리죠. 이 카메론은 어릴 때 3, 4살 무렵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는 말을 나중에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알려진 바는 없어요. 카메론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고요. 하도 막 밤에 창문으로 몰래 나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부모님이 얘 방 창문에 철창을 달았대. 크루즈와 카메론 이 두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이 만나가지고 베프가 되고요. 14살 때부터는 둘이 같이 술과 마약에 빠졌고요. 마약도 여러분 대마초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코카인에 케타민 이런 거에 툭하면 손을 댔어요. 수업 빼먹는 것도 완전 일상이었고 둘이 만나면 맨날 워크래프트 이 게임을 엄청 좋아했대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거 하던지 아니면 둘이 같이 뭔가 되게 가학적인 성인 영상, 고어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학폭도 일상이었어요. 자기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먹으로 때리고 이래서 코가 부러지는 친구도 있었고 한 번은 자전거 체인으로 다른 10대 친구 머리를 후려쳐가지고 머리가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애들이랑 전학생인 킴벌리가 가깝게 지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킴한테 추근덕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킴한테 넌 진짜 예뻐. 내가 살면서 본 예쁜 게 몇 개 없는데 넌 그 중에 하나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마다 킴은 약간 고마워. 키키 약간 요런 정도로 그냥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 플러팅은 이별 후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 친구랑 사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킴벌리한테. 예를 들면 내 파티에 올래? 그래서 킴벌리가 어디서 하는데? 그러면
크루즈가 내 바지 속 파티에는 VIP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엔 너랑 나 둘뿐이야. 혹은 야 지금 캠 켜서 네 가슴 좀 보여줘. 이런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채팅을 제 친구랑 사귈 때도 종종 보내고는 했어요. 킴벌리는 그 전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남자애들은 원래 이렇게 장난을 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좀 불편하니까 빨리 넘어가고 싶었던 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키키 이러거나 야 그런 파티가 어딨어 라든지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다가 2009년 10월 크루즈가 킴벌리한테 고백을 하는데 킴벌리가 적당히 그냥 돌려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크루즈와 카메론이 킴벌리에게 엄청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완전 이런 저질스러운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 선 넘는 킴벌리의 외모적인 부분을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로. 그래서 킴벌리가 그런 말은 하지 마, 상처받아 라고 하니까 이 둘이 농담인데 왜 저래? 너 농담도 못 받아들여? 너 농담이 뭔지 몰라? 이렇게 막 꼽을 줬고요. 킴벌리가 너네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그랬더니 크루즈가 난 너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만약에 널 진짜 괴롭히려고 했으면 넌 벌써 멘탈 박살나서 살자 했을걸? 그러니까 킴벌리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크루즈가 근데 그러려면 너한테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 넌 그럴 가치가 없거든. 야 나한테 채팅 좀 하지 말래? 지금 난 너보다 중요한 거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킴벌리가 아니 먼저 말 건 건 너야. 너네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그 이유는 최소한 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크루즈가 넌 아무런 자격도 없어 라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보내고, 킴벌리가 도대체 너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뭘 잘못했어? 그 킴벌리는 자기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은 거예요. 갑자기 얘네들이 막 사적으로 인신공격을 해대니까. 킴벌리가 아끼던 토끼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가지고 네 토끼는 네가 죽인 거라고, 너 같은 애를 주인으로 뒀으니까 죽을 만도 하다, 너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네가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킴벌리가 그런 말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불편하다고 딱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카메론이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왜 그동안에 이상한 막 내 바지 속에서 열리는 파티웨어와 이런 거에 그 킴벌리가 그냥 키키 이렇게 그냥 대답만 해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해놨던 거예요. 캡처본들을 킴벌리한테 쫙 보내면서 너 이거 다 뿌려버릴 거라고, 너 잭이랑 사귀는 동안에도 나랑 이렇게 썸 타고 이런 야한 농담 했다고 사람 친구들한테 다 소문낼 거야. 너도 이런 농담에 동의했잖아. 갑자기 왜 이러셔? 이러면서 킴벌리를 협박을 했어요. 당연히 킴벌리는 그거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겠죠. 과거의 메시지들을 다 캡처해서 저장해 놨다는 것도 소름 돋고, 그리고 이런 선 넘는 메시지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쓴소리 한번 하니까 진짜 완전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이러는 걸 보니까 얘네랑은 좀 멀리 해야겠다, 얘네들 진짜 좀 안 좋은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 크루즈와 카메론의 채팅에 답장도 안 하고 학교에서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연락도 안 받고 4개월 동안 정말 이 두 친구를 손절을 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라 누구라도 손절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킴벌리가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흥미를 잃거나 놔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킴벌리가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이 둘은 킴벌리한테 더 분노하고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킴벌리한테는 MSN으로 막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안 해주니까 이제 크루즈랑 카메론 둘이서 맨날 저녁에 학교 끝나고 MSN으로 만나가지고 킴벌리를 조롱하고 막 성적으로 희롱하고 이런 채팅들을 지들끼리 막 주고받은 거야. 자, 그렇게 손절한 지 4개월이 지난 2010년 3월 18일이었어요. 이 킴벌리는 이 두 친구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긴 했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기뻤다고 해요. 왜냐면 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걱정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무사히 학교도 마치게 됐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원했던 동물보호센터인 와일드 아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탄탄대로 앞길만 펼쳐져 있었어요. 자, 이날 킴벌리는 학교 수업이 없어서 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엄마는 출근하면서 킴벌리한테 사랑한다고, 이따가 엄마 친구 애기 봐주는 거 잊지 마, 저녁에 보자 하고 출근하러 나가셨어요. 집에 혼자 남게 된 킴벌리는 컴퓨터를 켜고 MSN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채팅이 하나 와요. 손절한 크루즈였어요. 절기한 지 4개월 만에 오늘 뭐해? 라고 하는 거예요. 킴벌리가 답장을 했어.
뭐 별거 없어. 오후 3시까지는 이따가는 엄마 부탁으로 봐줘야 할 아이가 있어서. 그랬더니 크루즈가 그럼 잘 됐다. 오늘 우리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 우리가 사과하고 싶어서. 킴벌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크루즈가 그래 우리가 그동안에 너한테 왜 그랬는지 다 말해줄게. 우리가 정말 미안해. 잠깐 얘기만 하면 되니까 오전 시간 중에 충분해. 근데 킴벌리는 뭔가 촉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MSN 채팅으로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불편한데 우리 직접 만나기 전에 전화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크루즈가 당연하지 하고 킴벌리에게 전화를 걸어요. 자, 이 통화 내용은 MSN 채팅처럼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킴벌리는 자기가 크루즈랑 둘이 전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크루즈는 이 통화에 몰래 그 친구인 카메론도 연결시켜가지고 3자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크루즈가 킴벌리랑 통화하는 동안 크루즈랑 카메론 둘이서 MSN으로 막 채팅을 보내는 거야. 바로 죽이진 말자. 야, 그럼 우리 묶어놓고 좀 살아있게 둘까? 약에 취하게 두자. 전현 코에 있는 피어싱 뜯어내서 살채로 불에 태워버릴 거야. 현금이나 뭐 비싼 거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뺏어버리자. 키키키. 그리고 살인을 시작하는 비밀 신호도 이 채팅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바로 I'm gonna make some KD. KD 좀 만들어 와야겠어. KD는 캐나다에서 크래프트 디너, 맥앤치즈 있잖아요. 마카로니 앤 치즈의 음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킴벌리는 어쩌면 이날 크루즈랑 전화를 하고 기뻤을지도 몰라요. 킴벌리는 천성적으로 사람을 잘 믿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그녀의 성격이었으니까요. 이날 앞에는 숫자 13이라고 적혀져 있는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또 형형색색의 컨버스 하이탑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크루즈의 집에 킴벌리가 도착을 해요. 거기에는 당연히 카메론도 있었고요. 그렇게 킴벌리 등 뒤로 철컹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I'm gonna make some Katie. 두 남자애들은 그 암호를 시작으로 킴벌리에게 달려들어서요. 손과 발을 묶고 입에는 양말을 넣고 그 위에는 덕테이프로 입을 칭칭 감았어요. 주먹, 발 등등 할 거 없이 정말 수시간에 걸쳐서 킴벌리를 폭행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어요. 쓰레기통에 있었던 물건들을 킴벌리 신체에 넣기도 하고요. 칼로 몸을 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킴벌리가 더 이상은 저항할 힘도 기력도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축 처진 킴벌리를 차고에 있었던 대형 냉동고에 그대로 넣어버렸어요. 이 냉동고는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냉동고에 넣어질 때까지도 킴벌리는 살아있는 맥이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입이 완전히 막힌 채로 점점 산소 부족에 시달리다가 그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킴벌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질식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죽은 킴벌리를 자기네 집 냉동고에 그대로 두고 둘은 나름 알리바이를 만들 요량이었나 봐요. 크루즈가 컴퓨터를 켜고 MSN에 로그인을 해요. 그리고 킴벌리에게 이미 죽은 킴벌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아이 돌보는 건 다 끝났어? 라고요. 근데 카카오톡이랑 달리 MSN은 친구가 로그인하면 이렇게 옆에 표시가 이렇게 뚱 뜨거든요. 크루즈님이 로그인했습니다. 이렇게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친구가 크루즈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나 아빠랑 이런 일 생겼는데 나 어떡해? 근데 크루즈가 답장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집요하게 또 이 친구가 야, 빨리 지금 급해. 대답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크루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결국에 답장을 보내면서 미안, 답장 못했어. 우리 집 냉동고가 하도 시끌시끌 덜컹거려서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옆에 있었던 카메론은 전 여친한테 전화를 해요. 오늘 뭐 하냐고. 나 지금 크루즈 집인데 놀러 올래? 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다행히 그 전 여친이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누가 알아요? 진짜 이 미친놈들이 킴벌리 죽이고 똑같이 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하려고 했을지. 이날 당연히 킴벌리는 아이를 보러 가지도 않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셨고요. 킴벌리가 이 친구 집 냉동고에 있는 거는 전혀 모르시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나가가지고 킴벌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카메론은 나가서 새 컴퓨터를 사고 엄마랑 브런치를 먹으러 갔고요. 크루즈는 당시에 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랑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킴벌리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평소처럼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킴벌리 살해 다음 날 이 둘은 냉동고에서 차가워진 킴벌리를
꺼내서 하키 가방에 넣어요.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이것도 너무 소름이지 않아요, 여러분?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저 10대 애들 어깨 위에 놓여진 하키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고 뭐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버스를 타고 갤러핑 구스 트레일이라는 이 자연보호구역, 이런 약간 산림지대 같은 데가 있나 봐요. 여기로 향해요. 그리고 왜 산속에 보면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어주는 이런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가요. 왜냐? 사람들은 보통 다리 위로 다닐 테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겠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킴벌리 위로 연료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날 같은 날 킴벌리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발견이 됐냐? 이 둘이 간과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다리 아래로는 잘 내려오지 않지만 자기들 같은 이 비행 청소년 10대 애들에게는 이런 다리 밑이 몰래 숨어서 대마초를 피우기 딱 좋은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다는 걸요. 근처 사는 고등학생 애들이 여기 내려와서 대마초를 피다가 이 까맣게 탄 킴벌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시신이 너무 심하게 타서 뭐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신원을 도저히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근처에서 형형색색의 그 컨버스 하이탑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 근방에 사는 실종 신고를 한 가족들에게 이런 우리가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알렸는데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킴벌리의 부모님은 저 까맣게 탄 형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거를 확신하셨어요. 왜냐? 같이 발견된 컨버스 하이탑 신발이 자기 딸이 항상 신던 신발이었거든요. 경찰은 킴벌리의 컴퓨터에 있었던 이 MSN 대화 기록을 모두 다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크루즈와 카메론을 아주 강하게 의심했는데요. 이 둘은 그날 우리 보려고 했는데 킴벌리가 너무 바빠서 못 봤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킴벌리가 크루즈네 집에 갈 때 탔던 버스 기사님이 킴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착장이 좀 특이해서 13 이렇게 크게 써져 있고, 그래서 어느 정류장에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증언을 했는데 어머? 그 정류장이 크루즈네 집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이네. 한편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다 이제 완전 충격에 빠진 거야. 심리상담가까지 파견이 됐대요. 다들 엄청 슬퍼하고 추모하는 분위기인데 크루즈는 야, 걔 얘기 좀 그만해. 아무도 그년한테 관심 없어. 야, 이미 죽은 애를 왜 신경 써? 난 걔 원래 싫었어. 죽어서 난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킴벌리 장례식에 학교 친구들이 다 같이 갔는데 경찰들이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가는 차에 타는데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서 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둘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안 잡힌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 나머지 경찰들이 자기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그래서 경찰들이 자기들 집 안 휴대전화, 자주 앉는 벤치에까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걔네들이 맨날 쓰는 컴퓨터에도 이미 버그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봐요. 킴벌리가 죽고 일주일 후에요. MSN을 통해서 카메론이 크루즈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야, 우리 그년 죽이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았잖아. 또 할까?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년이라고 했지? 킴벌리라고 말을 하진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자백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이 와중에 크루즈는 짱돌을 굴리고 있었어요. 야, MSN으로 우리 채팅하는 거 경찰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 게임 안에서 채팅으로만 얘기하자고. 이 게임 안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절대 추적 안 돼. 아마 캐나다 군대가 와서 달라고 해도 정보 안 넘겨줄걸? 마치 유튜브에서는 무슨 말을 싸질러도 추적 안 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 채팅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또 크루즈가 이 게임 안에서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이 여자친구한테도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 킴벌리 기사 링크 있죠. 이런 걸 보내주면서 이거 사실 내가 한 거야. 당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시신에 발견됐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정보들까지 이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들도 다 경찰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이 바로 서면 자백이 되어서 킴벌리 살해된 지 3개월 만에 이 둘이 살인범으로 체포가 돼요. 경찰이 카메론한테 DNA 샘플 좀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겠냐라고 정중하게 물으니까 싫어요 라고 했대요. 경찰이 왜?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읽었거든요.
왜 1984 보면 이 정부에서 엄청 모든 것 사사건건 다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샘플을 이 나라가 어떻게 사용할 줄 알고 제 샘플을 제공하죠? 죄송하지만 전 음모론 같은 걸 좀 믿는 편이거든요. 라면서 건방을 떨면서 거부를 했대요. 참고로 이 카메론은 경찰 조사 내내 총 35번 피식피식 웃거나 하하하하 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카메론한테 킴을 죽였을 때 기분이 어땠니? 라고 하는 질문에 진짜 말도 안 돼요. 인생 최고 아드레날린 러쉬의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무슨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탔던 그런 경험담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왜 불에 태웠냐? 불 태우면 시신이 누구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태운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불 태워도 물론 뭐 신체 일부는 남을 건 저희도 알았어요. 그래도 태워버리면 뭐 멍자국이나 저희가 어떻게 걔를 고문했는지 DNA 증거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대답했대. 이게 사이코패스들의 마인드인가? 보통은 경찰 질문처럼 불에 태우면 시신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태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생전에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그 DNA 증거가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킴벌리 몸 안쪽에서 둘의 DNA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둘은 1급 살인, 시신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가 돼요. 경찰은 카메론하고 크루즈를 원래는 각각 신문했거든요. 근데 구치소로 향하는 이 밴에 일부러 둘이 같이 앉히고 도청 장치를 또 설치해놔요. 법정에서 쓰려고 그랬나 봐요. 거기서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야, 경찰이 계속 죄책감 느껴지지 않니? 후회는? 조금이라도 후회하니? 계속 묻더라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하하 낄낄낄낄 웃고요. 또 크루즈가 야, 경찰 걔네 자백 받으려고 날 완전 띄워주더라. 크루즈 넌 진짜 똑똑하다. 사람 조종을 너무 잘한다. 그런 말 계속 하면서 말이야. 하면서 또 이 와중에도 약간 자랑하듯이 카메론한테 기분 좋은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충격적인 건요. 여러분 크루즈네 아빠가 살인범이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빠가 감옥 가고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한테도 엄청 함부로 대했다고 했잖아요. 이딴 것도 자식이라고 엄마가 또 면회를 왔어요. 이것도 다 녹음이 됐는데 이제 크루즈가 엄마한테 법정 출두할 때 입을 정장 좀 갖고 오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갖고 왔는데 사이즈가 이게 뭐냐고 아들내미 사이즈도 몰라? 이러면서 내가 전화로 얘기할 때 사이즈 얘기 분명히 했는데 내 말 똑바로 안 듣냐고 막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아니 구치소 이 전화기는 통화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잘 들리지도 않았다고 그랬더니 크루즈가 개소리 하지 말라라.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그냥 유죄를 인정해라. 그래야지 그나마 감형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말에 꺼지라고 네가 뭘 하냐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네 아빠 그러니까 내 전남편도 무섭고 너도 무섭다. 니네 아빠나 너네 둘 다 죄책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자기애를 가진 게 똑 닮았다고. 너 마치 아빠한테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성향을 유전으로 받았나 보다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엄마도 열받았나 보지. 그러니까 크루즈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게 유전이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낳았으니까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너네 너.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 자기 낳아준 엄마한테. 크루즈 엄마는 아직도 얘를 자식이라고 면회를 갔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 엄마도 그랬잖아. 네 아빠 닮아서 너도 사이코패스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전문가들은 크루즈를 치료가 불가능한 혹은 최소 25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극단적 사이코패스 성적 가학증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거짓말쟁이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둘의 컴퓨터도 압수해가지고 다 옛날 기록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또 좀 소름 돋았던 거는 뭐냐면 이 크루즈가 지금 사이코패스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킴벌리를 살해하기 1년 전에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썼어. 사이코패스의 특징 동물학대, 불에 대한 집착, 부모 중 한 명에게 버림받음, BDSM과 하드코어 성인 영상에 강한 흥미를 가짐 등등등 난 연쇄살인마의 초기 징후 14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연쇄살인범이 아닐 확률이 높대. Only time will tell. 뭐 결국 시간만이 말해주겠지. 그런데 정말 살인마가 되었죠. 자, 이런 놈이
법정에 서기 전에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이만큼 썼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판사님, 저는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보다 못한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으니 저는 오직 위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저에게 너무 무거운 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자, 그런데 당시에 크루즈가 고작 16살이었고 카메론은 17살이었단 말이에요. 미성년자잖아요. 과연 어떤 형량을 받았을까요?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1급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이 판사는 이거는 보통 그냥 1급 살인이 아니다. 이 둘은 재범 위험이 너무 심각하게 높은 흉악범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1급 살인 판결을 내리겠다. 이 성인은 최고 형량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래요. 이 둘에게 종신형을 땅땅 때려버립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그래도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종신형이긴 한데 10년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자, 이 판결을 2011년에 받았는데 이제 10년 지나면 가석방이 허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22년부터 허용이 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제가 또 최신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크루즈는 바로 저 좀 풀어주세요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됐고요. 2024년에는 그러니까 최근이죠. 카메론도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 카메론 역시 거절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가석방이 된다고는 했지만 판결을 하면서 판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역할을 나중에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재범의 확률이 너무나 높은 위험한 흉악범이라고 이 둘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둘의 가석방이 이렇게 바로 승인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감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모범수가 전혀 아니래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킴벌리 사건 이후에 무려 4명의 여학생들이 카메론에게 데이트 강간 혹은 성 관련 피해를 입었다 하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 4명인 거지. 그 또 다른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인간들이 밖으로 나와서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더 만들지는 뭐 더더욱 모르는 거고요. 자, 크루즈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크루즈랑 달리 카메론은 부모님이랑 꽤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면회 부모님들이 종종 가고 가면 분위기가 하하호호 되게 좋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카메론 엄마가 면회 가가지고 어이구 우리 아들 감옥 가더니 더 터프해지고 살도 빠졌네. 너 깜빵에 있다고 그냥 있지 말고 팔굽혀펴기라도 꼭 하렴. 너도 나올 때는 식스팩 만들어서 나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카메론이 여기에 대고 엄마 식스팩? 32packs 32팩 만들어서 나갈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킴벌리의 부모님은 저 두 놈은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아깝다. 킴벌리가 살아생전 동물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동물들도 저들보다는 낫다. 쟤네들은 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석방 신청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당하다고. 왜냐면 여러분 얘네들이 가석방 신청할 때마다 이 부모님들이 여기 참석해야 돼요. 이 가석방 심사원들한테 또 편지 써야 되고 얘네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킴벌리 아버지는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석방 심사에 참석해야 되게 될지 모르겠다. 결국에 평생형을 살아가는 거는 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확실히 미국에 비해서는 캐나다의 법이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사건 이후로 킴벌리 가족들은 킴벌리 법을 캐나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자의 신원 공개 그리고 청소년 의무 상담 및 치료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등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적이었던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사건이었던 만큼 또 킴벌리 법이 앞으로 통과가 돼서 킴벌리가 남긴 흔적이 캐나다에서 좀 어떤 작은 변화라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크루즈와 카메론을 감정했던 이 전문가들은 이 둘은 최소 25년에서 30년 동안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정신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영상 얘기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에릭 스미스라는
12살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였잖아요. 이 에릭 스미스도 완전히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사이코패스적인 증상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결국에 누군가를 살해했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엄청 후회하는 모습을, 그게 뭐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도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고 총 28년 6개월 수감 끝에 전문가들에게 에릭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가석방이 됐어요. 근데 그 평가를 받기 전까지도 카메론하고 크루즈랑 다르게 되게 모범수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얘네들을 보면서 같은 사이코패스라도 뭐 나이나 뭐 정도에 따라서 갱생이 불가능한 이들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든 간에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인간들은 세상의 빛을 다시는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kimberly 프록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른 사건 사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